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부른 2016년 촛불 집회를 거론하며 불이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자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민주당원들이 서울역부터 숭례문까지 도로 절반을 메웠습니다. 최근 명태균 씨를 고리로 공천 개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기 위한 당 차원의 장외 집회에 집결한 겁니다. 발언대에선 당 지도부는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는 등 일제히 날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합니다. 특감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와라. 참을 수 없다. 이제 그만 내려와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 민생과 안보, 민주주의가 3년 만에 모두 무너졌다며 이젠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몰지성과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촉발한 촛불 집회를 상기시켰습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윤 대통령을 향해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민생경제 긴급조치를, 여당을 향해선 용산 눈치 보지 말고 민심을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전국은 갈수록 경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종료 뒤 첫 주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곧장 대구를 찾아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이 연 장외 집회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일하기보다는 재판정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금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고 또 스스로 방탄하려고 민주당은 지금 사활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열심히 변화하겠다고 약속하며 거듭 단일 대우를 당부했습니다. 여권의 잇따른 악재로 전통적 지지층인 TK까지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여론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이 대표 본인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술수라며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론 야권 공세에 맞대응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고심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태균 씨와 통화하는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이후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와 쇄신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지금 여권 내 모든 사태의 시작점이 용산 아니냐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를 비롯해 한 대표가 제시한 3가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이 시급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월요일 국회에서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여권 내에선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용산이 지고 있다는 시각도 적잖은데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6일에 내려집니다.
지난 9월 예정됐던 선고가 선고일 직전 2차례 연기됐기 때문인데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2심 선고가 또 연기됐습니다. 애초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다가 이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던 재판부가 지난 1일로 예정한 선고를 하루 전 또 한 차례 미룬 겁니다. 변론을 마친 사건의 선고를 직전에 2차례나 미룬 건 이례적인데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연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직접 보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여러 정황상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직접 보낸 것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장 측은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보내긴 했지만 상대가 김 전 의원은 아니었다며 제3자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직접 전달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대전제인 만큼 제3자 개입 가능성 인정되면 유무죄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거로 풀이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원심은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두 사람에게 선거법 위반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86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보낸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고 다투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의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선고 뒤 재개될 예정이던 탄핵 심판은 항소심 선고가 재차 연기됨에 따라 한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초박빙 양상의 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의 경제 공약도 승패를 가를 승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부흥이란 큰 목표는 비슷하지만 과정은 다른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을 윤현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사이에 교집합이 크다고 말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관세를 무기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penditures on our military and defense budget would probably be comparable under both plans. Both candidates are protectionist. 미국 제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일치합니다. 두 후보 모두 재정 적자 감축은 우선순위 받기라는 입장이어서 국가 부채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10년 동안 3조 5천억 달러, 트럼프가 집권하면 7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Deficit and contribute to debt, but relatively smaller for a potential administration than a potential Trump administration. 대규모 감세를 외치는 목소리도 같지만 세부 계획은 다릅니다. 기회에 경제를 내세운 해리스는 중산층 1억 명 감세를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부유층 소득세는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도 28%까지 인상해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e doesn't care one way or the other about who lives or dies and who prospers and who doesn't. And I feel that she does, and that's why I'm voting for Kamala. 전방위 감세 기조의 트럼프는 해외 기업의 관세를 더 받아 국간을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수입품의 최대 20%,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초고율 관세를 물리는 대신 법인세는 15%까지 과감히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And those lower corporate tax rates help keep people employed in our region and throughout rural America. And that's probably the largest reason that we support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어떤 경제 정책에 미국인들이 더 높은 신뢰를 보낼지 그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조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모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북한군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훈련 중인 캠프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끼얹으면 3차 세계대전을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지도자가 계속 기름을 끼얹는다면 이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가 발간한 새 달력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우람한 근육을 드러낸 채 서 있는 사파가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달력 사파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전쟁 지지를 상징하는 알파벳 Z가 그려진 검은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뒤에 서 있는 시 주석은 가슴에는 금색 용이, 팔에는 중국 국기가 그려진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달력 속의 푸틴 대통령이 현재보다 20년 정도 젊어 보이며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남자다운 조수로 등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안보와 국방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서울에 도착한 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몇 년간 디지털과 녹색, 보건 분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자 관계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 한층 더 긴밀한 파트너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내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1차 한-EU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합니다. 전략대화는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신설된 회의체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북한군 파병 문제와 공조 방안도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평범한 아파트 냉동고 안에서 1년 넘게 보관된 70대 노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제 낮 2시쯤 이 아파트에 살던 노인의 아들 40대 A씨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겼다며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냉동고에는 비닐에 쌓인 7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A씨 아버지의 행적을 역으로 추적해보니 지난해 9월 이후로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무렵 숨졌다고 가정하면 A씨는 무려 1년 넘게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 숨겨둔 셈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최근 다른 가족들이 실종 신고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한 채 자수한 A씨는 아버지가 평소 혼자 살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사망 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A씨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우선 A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한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A씨 아버지의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제 낮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좌충 우돌하며 8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20대 무면허였는데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나오지 않고 버티다 체포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 부서진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고를 낸 흰색 차량은 뒤에 오는 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진하더니 이번엔 역주행해 화단으로 올라섭니다. 멈추려는 시민 제지에도 또다시 역주행해 이번엔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내리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더니 사람을 매달고 후진합니다. 차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거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막 역주행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보여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죠. 이 사고로 차량 8대가 부서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20대 여성으로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서울 송파구에서도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마약 혐의점은 일단 없다고 보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제주시 서쪽 130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3.41도, 동경 125.23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도가 대부분의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진도 1에 해당한다며 피해가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환자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를 냈다면 부상치료 시 건강보험급여가 환수 조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다친 손상 환자는 1,2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상 환자는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말하는데 연령대별로 확인해보니 15세에서 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세에서 34세가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지만 환자 가운데 18.3%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20대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사고까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비가 4천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나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이를 범죄 행위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겁니다. 12대 중대 의무 위반을 일단 고려하고 있으며 이게 또 무조건 다 급여자는 되는 건 아니고요. 법규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과실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이의 신청을 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이용자가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된 첫날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 만에 4원 이상 오르며 급등했습니다. 주간 평균가도 3주 연속 상승세인데 서민경제 주름살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시행하면서 단숨에 기름값이 뛰자 운전자는 물론 주유소 측도 걱정이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어렵죠. 여러 가지 주유세가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차 없이는 요즘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매우 부담이 갑니다. 점점 유류세가 인상됨으로써 서민들의 활동량이 적어지고 서민 경제 축소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주유소 영업이익에도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루 전보다 4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4원 이상 기름값이 뛴 것은 지난 7월 초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와 LPG는 30%에서 23%로 축소되면서 가격이 그만큼 올랐습니다. 주간 평균가로도 휘발유와 경유 모두 3주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휘발유 주간 평균가는 지난달 첫째 주 1,500원대로 떨어진 후
4주 만에 다시 1,6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기름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율 축소 여파로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행히 국제유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일 기준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33% 오른 배럴당 69.4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국제석유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월 인도분은 0.4% 상승한 배럴당 73.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보복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어제 인천에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알리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근처에선 기독교 단체의 반대 집회도 벌어졌는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에 무지개색 깃발이 나부끼고 차도 위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퀴어 문화축제가 인천 도심에서 열린 겁니다. 우리는 올해도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퀴어는 이 땅에 당당히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사장 부스에서는 알록달록한 기념품들이 시선을 끌었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쪽지들도 붙었습니다. 나는 나임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당신은 언제나 그 자체로 아름답다. 도심 속 거리 행진이 시작되자 축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차도 위를 걸으며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따가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축제 장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는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시키지 않는 교육을 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성을 가르치질 않아요.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첫 퀴어 문화 축제 당시 물리적 충돌로 행사가 사실상 중단된 적이 있었던 만큼 경찰은 양측 충돌에 대비해 1,700여 명을 투입했는데 우려했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한 대기업이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복합 상업시설을 짓는다며 사들인 부지가 10년이 넘도록 아직 공터로 남아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착공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우정 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세계 복합개발부지. 신세계의 빠른 사업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신세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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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신세계가 복합 상업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해당 부지는 10년 만인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신세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면서 신세계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세계가 울산시의 건축 인허가를 접수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점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미루면서 결국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겁니다. 신세계 부지가 10여 년째 혁신도시 중심 공간을 차지하면서 다른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트 하나 가려고 해도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울산 혁신도시가 지금 준공한 지는 2016년도에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는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신세계의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믿고 상가를 구입한 상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주들이 처음에 신세계를 들어온다 해서 샀는데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경매로도 많이 나오고 상가주도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선거 때만 이용하고 끝나면 땡이고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 못 믿겠거든요. 신세계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타당성 등 다방면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시점을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하루아침에 이게 개발이 그냥 순리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시겠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해도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일단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울산혁신도시발전연합회는 올해까지 신세계가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정혁신도시의 신세계 복합개발 사업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경남 사천 지역의 항만이 방치된 선박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해양 오염 가능성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제 처분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SCS 서경방송 강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천포 신항과 구항 사이에 위치한 팔포항입니다. 어선과 낚싯배 등 다양한 선박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주변에 쓰레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마치 쓰레기장 같지만 사실 이곳은 선박 위입니다. 어장정화선인 이 선박은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유리는 깨져 있고 선체는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까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덤떡하고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요 불량 아야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기다가 어민들이고 또 오신 관광객들이 몰직하게 쓰레기도 던지고.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삼천포항 일대에는 지난 8월 기준 장기 계류된 선박이 86척입니다. 관리 주체인 항만관리사업소의 이동 조치에 응한 건 21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이동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주가 끝까지 버틴다면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무역항 이외 바다에 방치된 선박도 문제입니다. 사천시가 올해 3월부터 파악한 방치 선박과 떼목은 42척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향후에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거나 소유자가 확인됐을 때 이제 법적 다툼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장기 방치 선박은 해양 오염은 물론 항만 시설 무단 점용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은 수술 부위에 합병증이 쉽게 생겨 환자 4명 중 1명은 재수술을 받을 만큼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크론병 수술 과정에서 장을 꿰매는 방향을 바꿔 합병증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벌써 10여 년째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 또래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탓에 찾아가게 된 병원에서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 크론병은 장 전체에 염증이 일어나 나아졌다 심해지기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으로 대표적인 난치병 중 하나입니다. 장이 막히거나 구멍이 생기는 등의 합병증으로 많은 양의 출혈까지 이어지면 결국 수술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장의 일부를 잘라내고 꿰매야 하는데 수술 부위가 넓어서 바늘과 실이 아닌 스테이플러를 이용합니다. 기존 수술법은 장을 자른 후 잘린 부분을 가로로 꿰매는 방식이었는데 아산병원 연구진이 90도 수직으로 꿰매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연결 부위가 더 넓어져서 장 속에 음식물이나 대변이 덜 쌓이기 때문에 염증과 재발률도 줄어듭니다. 연구진은 두 수술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장 절제술을 받은 크론병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한 환자군에서 수술 후 한 달 이내 합병증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장이 막히는 장폐색 발병률의 경우 3분의 2 이상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또 평균 입원 기간과 수술 후 출혈량 등 여러 수치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수술법이 수술 예후가 좋고 회복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이 환자들을 5년, 10년 굉장히 오랫동안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한 정도의 결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른병은 주로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에서 시작돼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환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희귀 질환이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한데 이번에 개발된 수술법이 수술 후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바이오는 인공지능, 양자와 더불어 3대 게임 체인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인데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곧 출범합니다. 바이오위원회 출범 이의와 구체적인 역할을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팬데믹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백신과 치료제. 이처럼 바이오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안보, 환경, 산업 등 전 분야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가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바이오는 여러 부문에서 굉장히 혁신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인공지능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우리의 생활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도체 이후에 차세대 어떤 먹거리로서 바이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가 열리고 지원단도 별도로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바이오 발전과 경쟁력을 제외하는 규제는 대폭 개선합니다. 또 바이오 관련 기반 산업을 확충하고 민간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인공지능과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또 아울러서 11월 말에는 AI 안전연구소가 개소되는데 AI 안전연구소에서 안전기술 개발을 비롯해서 어떤 안전평가, 윤리, 정책, 거버넌스 등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동안 부처별로 정책과 투자를 진행하며 유기적인 협력이 미약했던 바이오 분야. 대통령을 위원장을 하는 강력한 의사결정기구가 출범하면서 반도체를 이을 제2의 먹거리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가을을 맞아 도시마다 대형 축제가 열리고 있지요.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상품과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결합한 소규모 팝업 축제가 처음 열렸습니다. 강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특징을 담은 상품들이 전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시민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서울 브랜드를 담은 상품은 생활용품부터 문구류, 후드 티셔츠, 모자까지 무려 140종에 달합니다. 일단 제가 이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퇴근길에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서 구경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엄청 귀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팝업 스토어 인근에서는 풍남 야시장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팝업 스토어에 전통시장의 먹거리가 연계돼 마치 처음부터 기획된 축제로 변했습니다. 우리 풍남 시장은 많이 소외된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할인도 해주면서 같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팝업 스토어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 시민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게 지역과 연계해서 곳곳에 이제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이런 이벤트는 서울 시민들은 물론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안겨주고 서울을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강내리입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로 1000만 관람객을 모은 전남 순천시가 이번에는 글로벌 컨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마치 동화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잔디밭 위로 익숙한 캐릭터들이 나들이 객을 반깁니다. 나눠주는 달콤한 도넛을 먹고 캐릭터를 주제로 한 게임도 하며 여유를 즐깁니다. 습지와 국가 정원으로 이름난 전남 순천에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올텐가가 개막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소에는 경험해보기 어려운 열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재밌을까 했는데 막상 진짜 올라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 아기 공룡 둘리나 세계적인 그림책, 원리를 찾아서를 비롯한 친숙한 캐릭터가 정원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잔디 위에 편안히 앉고 누워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마침 또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가 있고 해서 같이 구경도 한번 해볼 겸 놀러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 되게 재밌네요. 이것저것 구경거리도 많고. 이번 축제에는 국내 기업과 작가뿐만 아니라 프랑스 기업 20곳도 참여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 순천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기반 조성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제 순천은 정원을 넘어서서 문화 콘텐츠의 옷을 입혀서 새로운 도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도시 전체가 문화산업도시로 만들어질 겁니다. 깊어가는 가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끌어내는 콘텐츠로 나들이 객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온라인상에선 구축 아파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부른 아파트가 불러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2년 발매된 가수 윤수일의 노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 5년 동안 뜸하던 댓글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인 키워드는 구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승인 완료를 축하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흥행이 불러온 인터넷 밈입니다. 이런 밈은 각종 아파트 커버 영상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며 누리꾼들의 새로운 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백이성 씨가 로제의 아파트를 따라 부른 영상에도 재치 있는 댓글이 달렸고 10월 31일 기준 76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음악이 아닌 영화를 활용한 아파트 밈. 배우 황정민 씨의 작품 속 대사를 절묘하게 버무려 만들었습니다. 코미디언 엄지윤 씨와 곽범 씨가 만든 아파트 뮤직비디오 패러디 콘텐츠까지. 아파트와 관련한 창작 콘텐츠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덤을 넘어선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거를 하나의 유의의 소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K-팝 곡보다도 더 인기 주기가 오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누리꾼들이 일종의 놀이문화로 받아들이면서 로제의 아파트 흥행은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YTN 스타 오지원입니다. 첫사랑의 기억을 되살려줄 싱그러운 20대 청춘물이 오랜만에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그 밖에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얘 봐라, 갑자기 봐라. 여자 맞네. 청각장애를 가진 수영 선수. 그런 동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언니와 그 언니에게 한눈에 반한 청년까지. 20대의 새 청춘의 푸릇푸릇한 모습을 담은 동명의 타이완 영화를 리메이크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상대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순수하고 소년소년한 모습들이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대부분 수어로 소통하다 보니 배우의 눈빛이나 표정, 주변 소리 등 그동안 무심코 넘어가던 요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수어 영화에서 주는 그 공백의 배경음? 그게 되게 ASMR처럼 좋더라고요. 매미 소리, 물 찬방거리는 소리. Last night, red one. Are you saying Santa Claus?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가 납치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북극의 보안 책임자 듀오가 크리스마스를 사수하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유명한 드웨인 존슨과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슨의 티키타카와 유쾌한 액션씬이 볼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제철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태풍이 강타해 제철소가 폭발 직전인 위급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사투를 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피해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들 내 한 몸 던져서.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피해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사상 처음 국가보안시설인 포항제철소 내부에서 촬영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살아서 읽겠습니다. Лично видим визуально. Танки зашли. 러시아 침공으로 포위된 우크라이나 도시 마리우폴에 유일하게 남아 진실을 기록한 AP 취재팀의 긴박한 20일을 담았습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상 수상작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들여다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같은 수준 높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호주에서도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호주 남부 멜버른에서 열린 제1회 한국영화제에는 믿고 보는 한국 영화를 찾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즐거운 우리 문화 향유의 현장을 윤영철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빈 객석을 하나둘 관객이 채워갑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멀리서 달려온 호주 현지인도 적지 않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올린 제1회 한국영화제 현장입니다.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택시 운전사까지 내노라 하는 한국 영화 11편이 호주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개막작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이 관객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감독은 한국 영화에 대한 반응이 예전보다 큰 호감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왕의 남자를 해외에서 상영할 때는 저거 뭐지? 뭐 하는 신기한 눈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야 한국 영화는 야 이제 우리 얘기 같아. 뭐 그런 어떤 또 친밀한 느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외국에서 영화를 많이 상영하는 현장에서 그 차이를 느껴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멜버른에선 한국 공포 영화만 모아 상영하는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마다 100여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고 일부 시간대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의 영향으로 호주 관객들 사이에 한국 영화는 믿고 볼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겼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I think the Australian cinema goer, they see a real confidence in new Korean films. And I feel like the Korean film industry has really built its confidence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so because of that, the Australian cinema-going audience can really choose to go and see a Korean film confidently. They know that it's going to be good, and they know that it is a very reliable nation for filmmaking. 호주인들이 보여주는 한국 영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한때 K리그를 호령하다 이번 시즌 갑자기 추락한 전북이 최하위 인천을 만나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그쳤습니다. 가까스로 꼴찌 추락은 면했지만 치열한 강등권 싸움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면 꼴찌 11위 전북과 12위 인천의 이른바 벼랑 끝 멸망전. 시작 전부터 응원전이 불붙었습니다. 운동장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 패스 하나, 슈팅 하나를 아끼면서 전반전은 이렇다 할 장면 없이 끝났습니다. 후반 11분 안드리고의 오른발 슈팅은 옆구문을 때렸고 5분 뒤엔 보아탱의 헤더가 골문을 살짝 빗나갔습니다. 전북은 막판 이승우와 티아고를 투입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끝내 인천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팀의 슈팅은 11개에 불과했고 골문으로 향한 건 단 1개였습니다.
선수들의 압박감이 그대로 경기력에 반영되면서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는 데 만족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통 강호의 자존심을 구긴 전북 팬들은 감독과 구단을 향한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북은 일단 꼴찌로 추락하는 수모는 피했지만 일부 리그에서 전주성을 지켜내기 위한 쉽지 않은 여정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북은 대구와 광주, 인천은 대전과 대구와의 일전이 기다립니다. 승점 차이가 2점으로 유지되면서 플레이오프 없이 곧바로 2부로 떨어지는 꼴찌 싸움은 마지막까지 안개 속입니다. 부담감이나 그런 압박감 이겨내면서 저희가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끝까지 버티면서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팀의 처지와 반대로 내년 시즌 1부 리그로 올라올 K리그2 우승의 영광은 안양이 차지했습니다. 안양은 부천과 0대0으로 비기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K리그2 우승을 확정하고 창단 11년 만에 1부 승격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프리미어 12에 참가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쿠바와의 2차례 평가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고척 스카이돔에 열린 쿠바와의 평가전 두 번째 경기에서 윤동희의 홈런 등 장타 8방을 앞세워 13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윤동희는 2회 선두타자로 나와 시속 147km짜리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쳐냈습니다. 쿠바와의 평가전을 마무리한 뒤 우리 대표팀은 16,000여 명 만원 관중 앞에서 프리미어 12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7일까지 고척돔에서 훈련하고 8일 B조 조별리그가 열리는 타이완으로 출국합니다. 프로배구 남녀부 한국전력과 흥국생명이 나란히 개막 후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쿠바에서 온 외국인 선수 엘리안이 37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친 데 힘입어 OK저축은행에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팀 창단 후 처음으로 개막 후 4연승을 달린 한국전력은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오픈 플랫폼인 카본 프리 연합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휴일인 오늘은 맑고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3도로 다소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22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6도나 웃돌면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또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3도, 대구는 1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22도, 대구는 21도, 광주와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